1994년 11월 어느 밤, 경남 합천의 작은 골짜기 마을에서 세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부부. 그들이 마지막으로 있던 집에는 켜진 스탠드와 반쯤 마신 차 2잔, 그리고 누군가 뒤척인 흔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틀 뒤 마을 사람들이 공용 물탱크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고, 뚜껑을 열자 차가운 물속에서 세 구의 시신이 떠올랐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마을 암자에 나타난 한승려에게 주목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 뒤에 감춰진 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왜 그날 밤 물탱크로 향했던 걸까요? 승려의 옷을 입은 남자가 숨기려 했던 진실. 오늘 이야기를 탐정 미스터리에서 들려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미스터리 사건을 기록하고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1994년 11월 12일 밤 9시 58분. 경남 합천군 가회면의 한 골짜기 마을. 한미숙 씨는 동네 떡방앗간에서 돌아와 아들 한지훈, 며느리 윤설아와 함께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치찌개와 나물 몇 가지. 평범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오늘 날씨 좋더라. 내일은 장작 좀 해야겠어. 한미숙 씨의 목소리가 조용한 집안을 채웠습니다. 아들 내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이 가족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10시 10분 전후. 이웃집 최영철 씨는 집 뒤편에서 덜컹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 같기도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시골 마을의 밤은 늘 그런 소리들로 가득했으니까요. 창문 너머로 한미숙 씨 집 스탠드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풍경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12분. 이웃집 김순덕 씨가 반찬을 들고 한미숙 씨 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대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 스탠드가 켜진 채였고 식탁 위에는 반쯤 마신 감입차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순덕 씨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한미숙 씨는 절대 아침까지 불을 켜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미숙 씨? 계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집안을 둘러본 김순덕 씨는 뒤편 장작더미가 어지럽게 흩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신고를 받은 합천경찰서는 즉시 수색에 나섰습니다. 집 주변 2km 반경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산길, 계곡, 밭 사이 오솔길까지.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마을 공용 물탱크도 확인했습니다. 높이 3m, 지름 2m가량의 시멘트 구조물.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지만 시야가 흐렸습니다. 물이 탁했고 햇빛이 제대로 들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경찰은 이상 없음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경찰 감식반은 집 안 곳곳을 조사했습니다. 싸움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도난당한 물건도 없었습니다. 외부 침입의 정황도 희미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안방 문 손잡이에서 낯선 지문 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1994년 당시 지문 대조 기술로는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그 지문을 증거로 보관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밝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탠드 아래. 감식반은 그곳에서 이상한 흙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마른 흙이 아니었습니다. 축축하고 진흙처럼 끈적였습니다. 집안에서 나올 수 없는 종류의 흙이었습니다. 경찰은 그 흙을 채취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 흙은 집 뒤편 공용 물탱크 주변의 습지 토양과 성분이 일치했습니다. 누군가 물탱크를 먼저 다녀온 뒤 집 안으로 들어왔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왜 물탱크에 갔다가 집으로 들어온 걸까요?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11시까지 불이 켜진 적 없었어요. 저 집은 늘 일찍 잤는데. 또 다른 증언도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암자 쪽에 새 승려가 왔다더라고요. 번명이 현우라던가. 경찰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승려. 낯선 이름. 그리고 사라진 세 사람.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사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1월 14일 오전 마을 주민 한 명이 다시 경찰서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물맛이 이상해요. 탱크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경찰은 다시 물탱크로 향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흐린 물 아래에서 검은 형체가 떠올랐습니다. 한미숙. 그리고 1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아들 지훈과 며느리 설아가 차례로 발견됐습니다. 세 사람 모두 차가운 물속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스탠드 아래 남겨진 흙자국.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움직였고 그 움직임의 끝에는 물탱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려의 옷을 입은 남자. 그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경찰은 암자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단순한 승려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물탱크에서 세 구의 시신이 발견된 직후 수사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경찰은 마을 사람들이 반복해서 언급한 그 이름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법명 현우라고 자신을 소개한 승려. 그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마을 입구에서 3km 떨어진 산길. 그곳을 따라 올라가면 작은 암자가 나옵니다. 낡은 기와 지붕과 시멘트 벽. 겨우 2평 남짓한 공간. 경찰이 도착했을 때 암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최근까지 머물렀던 흔적은 역력했습니다. 방바닥에는 얇은 이불 한 채. 구석에는 낡은 가죽 가방 하나. 그리고 벽에 기대어 놓인 승복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증언은 일치했습니다. 보름 전쯤 처음 봤어요. 장터에서요. 부드럽게 인사하더라고요. 채소 장사 박영자 씨의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몰리면 갑자기 자리를 뜨곤 했거든요. 마치 누군가 쫓기는 것처럼. 또 다른 주민 이철수 씨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눈빛이 공허했어요. 웃는데 웃는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한미숙 씨도 그 승려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보름 전 장터에서 스쳐 지나갔고 이후 2번 더 마을 입구에서 마주쳤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미숙 씨가 그러더라고요. 새로운 스님이 인사를 하길래 받아줬다고. 별 생각 없었대요. 이웃 김순덕 씨의 말이었습니다. 한미숙 씨는 그저 새로운 스님이라고만 생각했을 뿐 그 이상의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경찰은 암자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놓인 낡은 가죽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손수건, 빛바랜 사진 한 장, 그리고 작은 메모지 하나.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감립차, 연입차, 홍차비금, 세 종류의 차 이름. 경찰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한미숙 씨 집 식탁 위에 놓여있던 감립차 2잔, 그리고 이 메모.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미숙 씨는 저녁마다 차를 마셨어요. 날씨 좋으면 감립차, 쌀쌀하면 연입차. 그런 식이었죠. 김순덕 씨의 증언이었습니다. 한미숙 씨의 즉흥적 차 습관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이웃이나 가족 정도. 그런데 낯선 승려가 그 습관을 메모해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경찰은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가죽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또 다른 물건이 나왔습니다. 빛바랜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가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한미숙 씨로 추정됐습니다. 훨씬 젊은 모습이었지만 얼굴 윤곽이 비슷했습니다. 그렇다면 옆에 선 남자는 누구일까요? 경찰은 사진을 확대해 분석했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또렷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나이. 단정한 인상. 하지만 어딘가 강렬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경찰은 주변 사찰과 암자에 문의했습니다. 법명 현우라는 승려가 있습니까? 대답은 하나같이 같았습니다. 그런 이름은 없습니다. 승려 명부 어디에도 현우라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합천군 인근 사찰 10여 곳을 모두 확인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법명조차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암자 뒤편. 수사팀은 그곳에서 부러진 나무 사다리를 발견했습니다. 사다리는 중간 부분이 깨끗하게 부러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사용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왜 이 사다리가 필요했을까요? 경찰은 사다리 주변 흙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흙은 한미숙 씨 집 스탠드 아래에서 발견된 흙과 동일한 성분이었습니다. 물탱크 주변의 습지 토양,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승려 현우. 그는 한미숙 씨의 차 습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옛 사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탱크 주변을 드나들었습니다. 경찰은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는 단순한 승려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목적을 가지고 이 마을에 온 누군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디로 간 걸까요? 암자는 텅 비어 있었고 마을 어디에서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법명 현우. 나이 30대 중반 추정. 승복. 낡은 가죽 가방 소지. 하지만 법명도 거짓이고 나이도 추정일 뿐이었습니다. 단서는 너무 희미했습니다. 암자 벽 구석. 감식반은 그곳에서 희미한 손글씨를 발견했습니다. 11월 12일. 마지막. 무엇의 마지막이었을까요? 경찰은 그 문장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 형사가 가죽 가방 안쪽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숨겨진 내부 주머니. 그곳에서 낡은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1987년 여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도현. 미숙 씨, 나는 다시 돌아올 겁니다. 편지의 글씨체는 또박또박하면서도 어딘가 집요해 보였습니다. 경찰은 그 편지를 조심스럽게 증거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승려 현우의 정체. 그는 과거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1987년 여름 날짜가 적힌 낡은 편지. 경찰은 그 편지를 단서 삼아 한미숙 씨의 과거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미숙 씨가 젊었을 때 연애를 했었죠. 근데 집안에서 반대했다던데. 이웃 김순덕 씨의 말이었습니다. 남자가 목공 일하는 사람이었대요. 가난했고. 미숙 씨 집은 그래도 땅이 좀 있었으니까 집안에서 안 된다고 했죠. 경찰은 한미숙 씨의 집을 다시 수색했습니다. 안방 구석, 오래된 서랍장 맨 아래 칸. 그곳에서 작은 나무 상자가 나왔습니다. 상자를 열자 몇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필체. 같은 발신인. 도현. 편지들은 1986년부터 1987년까지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숙 씨, 오늘도 당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살 집을 마련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애절한 문장들. 하지만 마지막 편지는 달랐습니다. 미숙 씨, 나는 다시 돌아올 겁니다. 반드시. 문장의 어조가 변해 있었습니다. 약속이 아니라 집착에 가까운 느낌이었습니다. 경찰은 편지의 필체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암자에서 발견된 감립차 메모의 글씨와 대조했습니다. 감정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필체가 유사했습니다. 글자의 기울기, 획의 굵기, 특히 차와 미라는 글자의 형태가 거의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확신했습니다. 승려 현우와 편지를 쓴 도현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수사팀은 1980년대 합천군 일용직 인부 명부를 역추적했습니다. 당시 목공 일을 하던 남성들의 명단. 그 중에서 이름이 도현인 사람을 찾았습니다. 박도현. 1959년생. 합천군 가회면 출신. 경찰은 그의 주민등록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1987년 여름 이후 주소지 이동 기록이 끊겼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박도현이라는 이름을 물었습니다. 아, 그 사람. 기억나죠? 당시 같은 일용직 일을 했던 최철수 씨의 증언이었습니다. 목공 솜씨가 좋았어요. 성실하기도 했고. 근데 집이 가난했죠.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살았어요. 또 다른 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숙 씨랑 연애했던 거 다들 알았죠. 근데 집안에서 반대하니까 어쩔 수 없었죠. 도현이가 떠나던 날 술을 엄청 마셨다던데요. 경찰은 박도현의 이후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1991년 부산에서 잠시 일용직을 했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부산 사하구의 한 건설 현장. 그곳에서 석 달간 일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말도 별로 없고. 당시 현장 감독의 말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왔어요. 연락도 안 되고. 1991년 가을 이후 박도현의 종적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리고 1993년
부산의 한 폐암자에서 현우라는 가명으로 잠시 머물렀다는 증언이 확보됐습니다. 그곳 주지 스님의 말이었습니다. 석 달쯤 있었어요. 기도만 하겠다고 해서 재워줬죠. 근데 이상했어요. 밤마다 물을 떠오는데 승복은 젖지 않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경찰은 그 증언에 주목했습니다. 물을 떠오는데 승복이 젖지 않는다. 무슨 의미일까요? 암자로 돌아온 수사팀은 다시 한번 철저히 수색했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 쌓인 헌 옷더미. 그 안에서 승복 한 벌이 나왔습니다. 승복 안쪽 주머니를 뒤지자 작은 비닐 봉지가 나왔습니다. 봉지 안에는 오래된 주민등록증 한 장. 이름은 박도현. 생년월일 1959년. 사진 속 얼굴은 암자에서 발견한 옛 사진 속 남자와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주민등록증 옆에서 또 다른 물건이 나왔습니다. 젖은 천조각 3개. 모두 작은 크기였고 색이 변해 있었습니다. 감식팀은 천조각을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조각 모두에서 감립차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그것도 한미숙 씨 집 식탁에 놓여있던 감립차와 동일한 종류였습니다. 경찰은 추론했습니다. 박도현은 한미숙 씨의 차 습관을 알고 있었고 어떤 이유에서인가 그 천조각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집 뒤편에서 발견된 신발 자국. 경찰은 그것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고무 밑창의 특정 패턴. 시장에서만 파는 종류였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목공일을 하던 젊은 남성들이 많이 신던 작업화였습니다. 경찰은 그 패턴을 기록했고 암자 주변에서도 똑같은 패턴의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박도현. 경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했습니다. 박도현은 1987년 한미숙과 헤어진 뒤 그녀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는 떠돌며 일용직 생활을 했고 어느 시점부터 승려 행세를 하며 숨어 지냈습니다. 그리고 1994년 가을 그는 다시 이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현우라는 가짜 법명을 쓰며 한미숙 씨를 지켜보며 그녀의 일상을 기록하며 암자 벽에 적힌 글씨 11월 12일 마지막. 그것은 계획된 날짜였습니다. 박도현은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경찰은 더 깊은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범죄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7년간 썩어 들어간 집착의 기록이었습니다. 박도현의 정체가 드러나자 수사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경찰은 한 가지 의문에 집중했습니다. 11월 12일 밤 그 30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수사팀은 주변 주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세 사람의 마지막 동선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11월 12일 밤 10시 15분 마을 입구에서 200m 떨어진 집에 사는 박영자 씨는 창문 사이로 한미숙 씨 집 스탠드 불빛이 흔들리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불빛이 잠깐 흔들렸어요. 누가 지나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으니까요. 10시 25분 이웃집 최영철 씨는 뒤편 장작더미 쪽에서 툭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무 떨어지는 소리 같았어요. 짧았어요. 그는 그 소리를 기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후 개들이 짖기 시작했으니까요. 10시 30분 마을 개들이 동시에 짖었습니다. 여러 집의 개들이 한꺼번에 짖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낯선 게 지나간 거죠. 개들이 그렇게 짖는 건 최영철 씨의 말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시간대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10시 15분부터 30분까지 정확히 15분. 그 짧은 시간 동안 세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경찰은 한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누군가 집안을 미리 관찰했고 그들의 동선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감식반은 한미숙 씨 집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스탠드 아래에서 발견된 흙. 그것은 첫 번째 단서였습니다. 흙은 물탱크 주변의 습지 토양이었습니다. 누군가 탱크를 먼저 갔다 온 뒤 집에 들어왔다는 의미. 경찰은 추론했습니다. 박도현은 집에 들어가기 전에 물탱크를 확인했을 것이라고. 뚜껑을 열었을 것이라고. 그리고 준비를 마쳤을 것이라고.
거실 바닥. 감식반은 그곳에서 미세한 긁힌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무언가 끌린 흔적이었습니다. 자국은 거실에서 뒤편 출입구 쪽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그 자국을 따라갔습니다. 출입구를 지나 뒷뜰로, 뒷뜰에서 장작 더미를 지나 물탱크 쪽으로. 자국은 희미했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누군가 무거운 것을 끌고 갔다는 증거였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감립차 2잔. 경찰은 그것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한 잔은 반쯤 비어 있었고 다른 한 잔은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누가 마셨을까요? 한미숙 씨와 아들 지훈일까요? 아니면 며느리 설아일까요? 감식 결과 2잔 모두에서 한미숙 씨와 며느리 설아의 지문이 검출됐습니다. 아들 지훈은 차를 마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경찰은 그날 밤을 재구성했습니다. 10시경 한미숙 씨와 며느리 설아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들 지훈은 안방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 뒤편으로 접근했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장작 더미를 지나며 툭 소리가 났습니다. 10시 25분. 그리고 그는 뒤편 출입구로 들어왔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밤에 문을 잠그는 집은 많지 않았으니까요. 거실로 들어선 박도현. 한미숙 씨는 놀랐을 것입니다. 스탠드 불빛 아래 나타난 승려 복장의 남자. 하지만 그녀는 그를 알아봤을까요? 7년 만에 다시 나타난 옛 연인. 경찰은 그 순간을 추론했습니다. 한미숙 씨가 먼저 공격당했을 것이라고. 그녀는 소리를 지를 겨를도 없었을 것입니다. 박도현은 미리 준비한 둔기로 그녀를 제압했습니다. 며느리 설아는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려 했을 것입니다. 법의학 감정 결과 설아의 목에서 강한 힘으로 압박당한 흔적. 그녀는 저항할 틈도 없이 쓰러졌습니다. 안방에 있던 아들 지훈. 그는 소란을 듣고 거실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쓰러진 어머니와 아내. 그는 박도현에게 덤벼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박도현은 준비돼 있었습니다. 지훈의 몸에서도 똑같은 눌림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세 사람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공격당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경찰은 그 다음을 추론했습니다. 박도현은 세 사람을 하나씩 물탱크로 옮겼을 것입니다. 한미숙 씨를 먼저, 그 다음 며느리 설아, 마지막으로 아들 지훈. 거실에서 물탱크까지는 약 50m. 밤의 어둠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물탱크 주변. 경찰은 그곳에서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고무샌들 자국. 암자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패턴. 발자국은 여러 개였습니다. 왔다 갔다 한 흔적. 박도현은 3번 왕복했습니다. 탱크 주변 진흙은 밤의 이슬로 눅눅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물탱크 뚜껑. 경찰은 그것을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뚜껑 내측 가장자리. 그곳에서 긁힌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손톱으로 긁은 것 같은 자국. 누군가 안에서 밖으로 나오려 했던 흔적일까요? 경찰은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혹시 세 사람 중 한 명이 의식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법의학 감정 결과 세 사람 모두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10시 30분. 마을 개들이 짖었습니다. 그 시각 박도현은 마지막 작업을 마쳤을 것입니다. 물탱크 뚜껑을 닫고 주변을 정리하고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암자로 돌아가기 위해 모든 것이 끝난 밤. 스탠드는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실을 비추며 11월 14일 오전 10시. 마을 주민 이철수 씨는 공용 물탱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틀 전부터 물맛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섞인 것 같아요. 냄새도 나고. 그의 말에 다른 주민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은 이미 이틀 전 한번 확인했지만 다시 출동했습니다. 탱크 뚜껑을 여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흐린 물 아래에서 검은 형체가 떠올랐습니다. 천천히, 마치 악몽처럼. 한미숙. 얼굴은 부어 있었고 눈은 감긴 채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시신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1m 떨어진 지점. 그곳에서 두 번째 형체가 보였습니다. 아들 지훈. 그의 손은 허공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며느리 설아. 세구의 시신이 차가운 물속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통제됐습니다. 감식반이 도착했고 법의학자가 호출됐습니다. 물탱크 안은 깊이 약 2m 50cm, 물은 허리까지 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날 경찰이 확인했잖아요. 어떻게 못 봤어요?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경찰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틀 전 확인했을 때는 시야가 흐렸고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것이 변명의 전부였습니다.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망 추정 시각은 모두 11월 12일 밤 10시 30분 전후. 한미숙 씨는 머리 뒤쪽에 둔기에 의한 타격 흔적이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사인은 익사였지만 타격으로 인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물에 빠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아들 지훈과 며느리 설아는 목 부위에 눌림 자국이 뚜렷했습니다. 세 사람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공격당했습니다. 경찰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집안에서 세 사람을 제압한 뒤 물탱크까지 운반하려면 최소 2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지만 현장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고무샌들 자국. 박도현의 것으로 추정되는 신발. 경찰은 가설을 수정했습니다. 한 사람이 순차적으로 제압했을 가능성. 먼저 한미숙 씨를 공격하고 그 다음 며느리, 마지막으로 아들을. 시간차를 두고 각각 운반했을 것이라고. 물탱크 주변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탱크 가장자리. 그곳에서 똑같은 고무샌들 자국이 여러 개 확인됐습니다. 패턴은 암자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했습니다. 발자국은 집 뒤편에서 탱크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탱크에서 산길 방향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박도현은 모든 것을 끝낸 뒤 암자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탱크 내부. 감식반은 물을 빼내며 바닥을 조사했습니다. 그곳에서 천조각 3점이 발견됐습니다. 작고 젖은 천조각들. 감식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천조각들에서 감립차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한미숙 씨 집 식탁에 놓여있던 감립차와 동일한 종류. 암자에서 발견된 천조각들과도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추론했습니다. 박도현은 미리 감립차를 준비했을 것이라고. 세 사람에게 마시게 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차 마시는 습관을 이용했을 것이라고. 하지만 왜 천조각들이 물탱크 안에 있었을까요?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박도현이 일부러 넣었을까요? 아니면 시신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떨어진 걸까요?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박도현은 한미숙 씨의 차 습관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용했다는 것. 탱크 배수구. 감식반은 그곳을 마지막으로 조사했습니다. 배수구는 탱크 바닥 한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쇠창살로 막혀 있었지만 틈새가 있었습니다. 그 틈새에 무언가 걸려 있었습니다. 작은 금속 조각. 감식반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습니다. 길이 약 3cm. 장식용 금속 핀이었습니다. 형태가 독특했습니다. 염주를 매다는 장식핀. 경찰은 그 금속 핀을 암자에서 발견한 승복과 대조했습니다. 승복 가슴 부분에 핀을 꽂았던 자국이 있었습니다. 크기와 형태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승려 현우, 아니 박도현이 가슴에 달고 다니던 장식. 그것이 왜 물탱크 배수구에 있었을까요? 경찰은 추론했습니다. 물속에 넣는 과정에서 떨어졌을 것이라고. 박도현은 그것을 찾지 못했고 금속핀은 배수구로 흘러들어갔던 것입니다. 결정적이었던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금속핀에서 지문이 검출됐습니다. 명확한 지문. 감식팀은 그것을 박도현의 주민등록증에서 채취한 지문과 대조했습니다. 일치했습니다. 박도현의 지문. 경찰은 확신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물탱크 뚜껑 안쪽. 경찰은 그곳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뚜껑 가장자리에 긁힌 자국. 손톱으로 긁은 것 같은 흔적. 법의학자는 말했습니다.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을 겁니다. 이 자국은 물에 빠지면서 생긴 흔적일 뿐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 자국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들 중 한 명이라도 의식이 있었다면 어둡고 좁은 물탱크 안에서 마지막 순간 무엇을 느꼈을까? 수사는 한 가지 방향으로 모아졌습니다. 박도현을 찾는 것. 그는 모든 것을 끝낸 뒤 어디로 갔을까요?
암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주변 사찰에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박도현은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물탱크는 다시 청소됐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물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탱크는 곧 폐쇄됐습니다. 시멘트로 봉인됐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잠겨있던 진실은 이미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세 사람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계획한 한 남자의 집착. 지문이 확인되자 수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경찰은 박도현의 과거를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1959년생, 합천군 가회면 출신. 부모는 그가 16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남은 그는 목공일을 배워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기억했습니다. 조용한 아이였어요. 말도 별로 없고. 당시 목공소 주인의 증언이었습니다. 근데 손재주는 좋았어요. 나무 다루는 솜씨가 남달랐죠. 1986년 봄, 박도현은 한미숙을 만났습니다. 마을 장터에서였습니다. 한미숙은 26, 박도현은 27. 두 사람은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도현이가 미숙 씨를 정말 좋아했어요. 당시 이웃의 말이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미숙 씨만 보면. 하지만 한미숙의 집안은 그 관계를 반대했습니다. 박도현은 가난했고 집도 없었습니다. 우리 딸이 고생할 게 뻔하잖아. 한미숙의 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1987년 여름, 두 사람은 결국 헤어졌습니다. 한미숙은 어머니의 뜻을 따랐습니다. 박도현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미숙 씨, 나는 다시 돌아올 겁니다. 반드시. 마지막 편지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어디로 가는지도 밝히지 않고. 이후 박도현의 삶은 떠돌이였습니다. 부산, 대구, 울산. 그는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일용직 생활을 했습니다. 1991년 부산 사하구의 한 현장. 당시 함께 일했던 인부의 증언입니다. 말이 없었어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앉아있고. 한 번은 물었어요. 가족 있냐고. 그랬더니 고개만 저었어요. 박도현은 누구와도 깊게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을 세상에서 지워버리려는 것처럼. 1993년 가을, 박도현은 부산의 한 폐암자를 찾았습니다. 그곳 주지스님에게 말했습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지스님은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법명을 줘야 하는데 뭐가 좋겠나? 박도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현우요. 그렇게 그는 현우가 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려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승복을 입고 기도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주지스님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밤마다 물을 떠오는데 승복은 젖지 않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박도현은 밤이면 암자 뒤편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석 달 뒤 그는 암자를 떠났습니다. 감사했습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그 후 1년. 박도현의 행적은 불분명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기록이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는 한미숙을 잊지 못했다는 것. 경찰이 암자에서 발견한 물건들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한미숙의 옛사진, 그녀가 쓴 편지들, 그리고 감립차 메모. 1994년 가을, 박도현은 다시 합천으로 돌아왔습니다. 산속 작은 암자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승려 현우로서 경찰은 그의 움직임을 재구성했습니다. 그는 한미숙 씨를 관찰했습니다. 장터에서, 마을 입구에서,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일상을, 그녀의 가족을, 그녀가 아들 내외와 함께 사는 모습을. 박도현에게 그 모습은 견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했어야 할 여자, 자신과 이뤘어야 할 가정, 모두 다른 사람의 것이 됐습니다. 경찰은 추론했습니다. 박도현은 그것을 빼앗긴 삶이라고 여겼을 것이라고. 자신이 가난해서, 자신이 부족해서, 한미숙의 집안이 자신을 거부해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그의 낡은 가방에서 수첩이 나왔습니다. 작은 수첩.
거기에는 세 사람의 생활 루틴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차 시간 9시 50분에서 10시, 아들 귀가 8시 20분, 스탠드 켜짐 10시, 탱크 이동 10분. 단순한 관찰이 아니었습니다. 행동 예측이었습니다. 계획이었습니다. 경찰은 그 수첩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도현은 한미숙 가족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차를 마시는지, 언제 불을 끄는지, 언제 잠을 자는지. 그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11월 12일. 그날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첩 마지막 장에 적힌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날 다시 집이 완성된다. 집이 완성된다. 무슨 의미였을까요? 경찰은 박도현의 뒤틀린 심리를 읽어냈습니다. 그는 한미숙과 다시 시작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던 걸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7년간 썩어 들어간 집착.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소유욕이었습니다. 왜곡된 감정이었습니다. 박도현은 목공일로 단련된 힘이 있었습니다. 기계를 다루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오래 지내며 익힌 침묵의 기술. 그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증거, 금속핀, 지문, 흙, 천조각. 아무리 조심해도 흔적은 남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들이 그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11월 15일, 박도현에 대한 전국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사찰과 암자를 중심으로 수색망을 좁혀갔습니다. 그가 승려 행세를 했다면 다른 암자로 숨어들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그의 행적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마치 공기처럼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12월 초, 경남 산청의 한 등산객이 신고를 했습니다. 외딴 암자 하나가 있는데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은데 물건들이 있어요. 경찰은 즉시 출동했습니다. 산청군 외곽, 산 중턱에 자리한 무허가 암자. 낡은 기와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벽은 이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기에는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냉기가 몰려왔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지만 누군가 최근까지 머물렀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구석에 승복 한 벌, 찢어진 머리망, 그리고 변색된 염주. 경찰은 조심스럽게 승복을 들어 올렸습니다. 합천 암자에서 본 것과 같은 형태였습니다. 가슴 부분에는 금속핀을 꽂았던 자국이 있었습니다. 방바닥을 살펴봤습니다. 나무 마루는 오래돼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감식반은 그 냄새를 알아챘습니다. 차 향기. 감립차. 마루 틈새에 차 얼룩이 배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얼룩. 누군가 이곳에서 반복적으로 차를 마셨던 것입니다. 방 한쪽에 작은 휴대용 양초가 놓여 있었습니다. 반쯤 녹아내린 양초. 감식팀은 그것을 채취해 분석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초에서 특정 향초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한미숙이 선호하던 향초와 동일한 성분. 경찰은 확신했습니다. 박도현이 이곳에 머물렀다고. 그리고 그는 한미숙을 기억하며 이곳에 있었다고. 벽 구석에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몇 장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모두 한미숙의 사진. 젊은 시절부터 최근까지. 박도현은 그녀를 계속 관찰해왔던 것입니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6년 여름. 처음 만난 날. 1987년 봄. 마지막 약속. 그리고 1994년 가을. 마지막 기회. 방 안쪽. 감식반은 숨겨진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마루 한 장을 들어 올리자 작은 구덩이가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 장작용 쇠망치가 있었습니다. 녹슨 쇠망치. 하지만 손잡이 부분은 깨끗했습니다. 누군가 최근에 사용한 흔적. 감식팀은 망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망치 끝부분에서 미세한 혈흔이 검출됐습니다. 한미숙의 혈액형과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모든 증거를 수거했습니다. 승복, 염주, 양초, 사진, 그리고 쇠망치. 박도현이 이곳에 숨어 있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암자 뒤편으로 나가자 좁은 길이 보였습니다.
산길, 계곡으로 이어지는 길. 경찰은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낙엽이 쌓인 길, 발자국 하나 없는 길. 하지만 나뭇가지들이 부러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최근에 이 길을 지나갔다는 증거. 경찰은 계속 걸었습니다. 10분쯤 지나자 계곡이 나타났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운 겨울 계곡, 계곡 바위 사이. 경찰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검은 천 조각.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옷이었습니다. 승복의 일부. 찢어진 승복. 경찰은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바위 틈 깊숙한 곳에서 발견했습니다. 발자국, 미끄러진 흔적, 그리고 그 아래 계곡 물속으로 이어지는 흔적. 수색대가 투입됐습니다. 계곡 물은 차갑고 깊었습니다. 잠수사들이 들어갔습니다. 1시간의 수색 끝에 그들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남성이며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으며 옷은 승복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 추정 시각은 11월 중순. 사인은 추락 후 익사. 두개골에 골절이 있었고 폐에 물이 차 있었습니다. 신원 확인은 어려웠습니다. 부패가 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문 일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박도현의 주민등록증 지문과 대조했습니다. 일치했습니다. 박도현. 그는 도주 중 이곳에서 사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시신의 옷을 조사했습니다. 승복 가슴 부분에서 금속 장식을 떼어낸 자국이 있었습니다. 물탱크 배수구에서 발견된 그 금속 핀. 박도현은 그것을 잃어버린 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되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이미 추적하고 있었으니까요. 박도현은 암자에서 암자로 숨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산청 암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수배망이 좁혀오자 그는 도망쳤습니다. 계곡을 건너려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미끄러졌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지 모릅니다. 12월 7일 경찰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합천 한미숙 가족살인 사건의 용의자 박도현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많은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수사팀장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박도현은 도주 중 산청 계곡에서 추락사고를 당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모든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물탱크 배수구에서 발견된 금속핀과 지문, 암자에서 발견된 수첩과 감립차 메모, 한미숙의 집에서 발견된 흙 성분과 신발 자국, 산청 암자에서 발견된 쇠망치와 혈흔, 모든 증거가 박도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독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박도현은 1987년 한미숙과 헤어진 뒤 그녀를 잊지 못했습니다. 7년간 떠돌며 살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한미숙이 있었습니다. 1994년 가을 그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돌아가기로. 그녀를 되찾기로. 아니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마을로 돌아온 그가 본 것은 자신이 원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한미숙은 결혼했고 아들이 있었고 며느리까지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정. 박도현에게 그것은 견딜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했어야 할 여자. 자신과 이뤘어야 할 가정. 모두 다른 사람의 것이 됐습니다. 경찰 심리 전문가는 분석했습니다. 박도현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갇혀 있었고 한미숙을 소유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녀가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배신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7년간 썩어 들어간 집착. 그것은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11월 12일 밤, 박도현은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한미숙을 먼저 공격했고 며느리와 아들을 순차적으로 제압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심리를 추론했습니다. 그는 한미숙만 죽이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 내외가 목격자가 됐고 그들도 제거해야 했습니다. 계획은 점점 커졌고 세 사람 모두 희생됐습니다. 사건이 종결되자 마을 사람들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미숙 씨가 불쌍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뿐인데. 이웃 김순덕 씨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연이도 불쌍하긴 해요. 가난해서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난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사람을 죽여도 되는 건가요?
마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살인이 될 수 있는지. 한미숙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아들 내외와 함께 합동 장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조문객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좋은 사람이었는데, 아들도 효자였는데, 며느리도 착했는데, 평범한 가족. 그들의 삶은 한순간에 끝났습니다. 누군가의 집착 때문에 경찰은 사건을 공식 종결했습니다. 단독 계획 범행에 의한 살인사건. 용의자 사망으로 더 이상의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박도현의 시신도 간소하게 화장됐습니다. 연고자가 없었습니다. 그를 찾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혼자 왔고 혼자 떠났습니다. 1994년의 골짜기 마을. 그곳에서 새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승려의 옷을 입은 남자가 버리지 못한 감정.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왜곡된 집착이었습니다. 소유욕이었습니다. 박도현은 한미숙과의 과거를 재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가 완성하려던 집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사건이 종결된 뒤에도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날 밤을 기억했습니다. 물탱크는 영구 폐쇄됐습니다. 한미숙의 집도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스탠드가 켜졌던 거실, 감립차가 놓였던 식탁, 모든 것이 그날 밤에 멈춰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며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은 현재를 파괴한다. 박도현은 7년 전 헤어진 여자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녀 없는 삶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그녀의 삶을, 그녀의 가족을, 그리고 자신의 삶까지. 탱크 옆에 남아있던 스탠드 불빛. 그것은 여전히 그 밤의 시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시간, 되돌릴 수 없는 선택, 그리고 끝내 용서받지 못할 범죄. 1994년 11월 합천의 그 밤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밤이 남긴 교훈은 여전히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랑과 집착의 경계는 어디인가? 우리는 과거를 놓아줄 수 있는가?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탐정 미스터리는 앞으로도 세상에서 잊혀졌던 그리고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